19.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장하준. 한국 출신의 경제학자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신고 전학파에 반대하는 비주류 경제학자며 2003년 사다리 걷어차기로 미르달상을 수상하고 2005년 레온티 F상 최연소 수상자가 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2014년 영국의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올랐다. 첫 번째,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윤이 높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할 동기를 잃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면 건물주는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동기를 상실한다. 정부가 판매 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면 혁신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독특한 금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유시장의 전도사인 밀턴 프리드먼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 프리 투 추즈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없다. 자유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시장론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노동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1819년 아동노동을 규제하기 위해 면직 공장규제법 더 카턴 팩터리즈 레귤레이션 액트이라는 새 법안이 영국 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오늘날 기준에서 보자면 솜방망이나 다름없었다. 9살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에만 고용이 금지되었고 10살부터 16살 사이의 청소년은 여전히 고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 이들의 노동시간은 정말이지 관대하게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그런데다 이 새로운 법안은 근로환경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해하다고 인정된 면직 공장에만 적용되었다. 이 법안은 당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반대파들은 이 법안이 신성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자유시장의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노동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는 근거를 내세워 이 법안에 반대했다. 가난한 아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하고 공장주들은 그 아이들을 고용하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열렬한 자유시장 지지자라 하더라도 시장 자유화의 일환으로 아동노동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아동노동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이전만 해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동노동 규제를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렇듯 시장의 자유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한의 이윤을 거두기 위해 필요하면 누구든 고용할 수 있는 공장주의 권리보다 아동에 일하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의 눈에는 아동노동 금지가 노동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장이 아동노동 금지라는 잘못된 정부 규제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것이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반대했으나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규제의 예를 찾기 위해 굳이 2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나 공장 매연에 대한 환경 규제에 반대했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본인들이 원해서 매연이 심한 차를 몰고 이윤이 더 나니까 공해를 더 유발하는 생산 기술을 쓰는 것이니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 규제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공해처럼 고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는 대부분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니 아껴야 하고 인간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에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똑같은 시장을 놓고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느끼는 자유의 정도가 다른 마당에 그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이야기이다. 자유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피아노 줄과 쿵푸의 대가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어린 시절에는 홍콩 영화 속에서 허공을 붕붕 날아다니는 쿵푸의 대가들을 보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 쿵푸 대가들이 실은 피아노 줄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적잖이 실망하기도 했다. 자유시장도 그런 식이다. 일단 특정 규제의 정당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그 규제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규칙,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규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우선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가 있다. 마약이나 인간의 장기 같은 명백한 예들은 그렇다 치고 투표권이나 공직, 판결 등도 이제는 적어도 공공연하게는 사고 팔 수 없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많은 나라에서 시장 거래를 허용했던 것들이다.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학 입학 자격은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도 거래가 가능한 나라들이 있다. 입학사 정관을 매수하는 불법적인 거래 방법, 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합법적인 거래 방법 등 나라마다 약간씩 방법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총기나 술은 거래를 금지하는 나라가 다수이고 의약품은 시판되기 전에 정부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규제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150년 전에 인간을 사고 파는 거래 노예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말이다. 시장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도 있다. 오늘날에는 아동 노동을 규제하여 아동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의사나 변호사같이 사람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에는 면허가 필요하다. 이런 면허들은 경우에 따라 정부가 아니라 직능 집단, 예를 들어 의사회에서 발급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규제의 한 형태임에는 변함이 없다. 은행 설립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허가하는 나라가 많다. 심지어 너무 규제가 적어서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주식시장마저 거래 참가자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다. 주식을 한자로 들고 뉴욕 증권거래소 NYSE로 가져가서 팔 수는 없다. 어느 기업의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려면 그 기업은 일정 기간에 걸쳐 엄격한 회계 감사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상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주식은 면허가 있는 중개인이나 트레이더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에 관련된 조건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내가 1980년대 중반에 처음 영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일 중 하나가 소비자들이 제품에 하자가 없는데도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최고급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그런 요구가 불가능했다. 영국에서는 상품을 산 후에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반품된 물건을 제조원에 돌려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피할 수 있는 소매상의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 밖에 제조물 배상 책임 피해, 약속한 날짜에 배달을 못해주는데 대한 배상 문제, 채무 불이행 등 상품 교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또 많은 나라들이 노점상을 금지하거나 주거 지역에서 상행위를 금지하는 등 어디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규제한다. 가격에도 규제가 따른다. 여기에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습관적으로 공격하곤 하는 임대료 통제나 최저임금제처럼 명백한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최저임금법을 포함해 다른 무엇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민정책이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허용 가능한 최대 이민 규모를 어떻게 결정할까? 그것은 결코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는다. 만일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자국 노동자의 80에서 90%는 임금이 낮고 생산성은 더 높은 이민 노동자들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 문제는 대개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수행하는 광범위한 역할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 우리가 받는 임금은 모두 근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대출 금리도 대폭 떨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갑자기 사람들이 대출받기를 꺼리게 되어
은행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금리를 낮춘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자율을 내림으로써 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평상시에도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결정한다. 이는 암암리의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이자율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듯 다른 모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임금과 이자율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은 과연 공정한가? 우리는 어떤 규제 이면에 있는 도덕적 가치에 수긍하지 않을 때 그것을 규제라 여긴다. 19세기 미국 연방정부가 자유무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노예 소유자들이 격분한 것도 그래서였다. 당시 그들은 자유시장에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인간을 다른 인간이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입장에서 볼 때 노예 무역 금지는 제조업 제품에 대한 무역 제한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던 것이다. 1980년대 한국의 가게 주인들도 무조건 반품 조건은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하고 부담스러운 정부 규제라 여겼을 것이다. 자유무역 대 공정무역을 둘러싼 요즘 논쟁의 이면에도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깔려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지는 몰라도 공정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파는 중국은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하는 상대이다. 반대로 중국인들은 선진국이 자유무역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을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수입 제한 같은 방식으로 중국산 수출품에 인위적인 장벽을 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할 수 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풍부한 단 하나의 자원인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것은 부당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이나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정의할 객관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 단계나 생활 수준에 엄청난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기하 임금이라 할 정도가 임금 수준이 미국의 10%에 불과한 중국에 가면 높은 임금이 되고 임금 수준이 미국의 2%인 인도에 가면 한 미천이 되는 것이다. 사실 공정무역을 철저히 주장하는 미국인이라면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제품도 사지 않았을 터이다. 그 세대 미국인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극히 장시간 일했으니 말이다. 20세기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미국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 정도였다. 그 당시 더 정확히 말하면 1905년 미국은 제빵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한 뉴욕주의법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나라였다. 제빵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했다. 라는 근거로 말이다. 이렇게 볼 때 공정무역을 둘러싼 논쟁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가치 판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관한 문제이지 통상적인 의미의 경제학적 논쟁은 아니다. 경제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잣대로 재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니 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꼭 내 견해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우기지 않으면서도 현재 중국을 포함한 특정 나라에 통용되는 노동 기준이 너무 낮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그를 개선하려 노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비록 중국이 곧바로 미국 수준의 임금이나 스웨덴 같은 노동 환경을 갖출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중국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임금을 더 주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도 현재 상황을 비판하며 정부의 노동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이론, 적어도 자유시장 경제학 이론으로는 중국에서 올바른 임금 수준과 노동 환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할 수 없다. 여기가 프랑스가 아닌 것 같아. 2008년 7월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쏟아붓고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를 목도한 켄터키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짐 버닝이 프랑스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조치라며 정부를 비난했던 일은 유명하다. 하지만 2008년 9월 19일 버닝 상원의원이 사랑하는 조국은 프랑스를 넘어 악의 제국이 되어버렸다. 그날 다름 아닌 공화당 당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나와 미국 정부가 최소 7천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여 악성 부실 자산을 매입한다는 부실 자산 구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생각은 버닝과 완전히 달랐다. 부시는 부실 자산 구제 조치가 연방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신념 위에 세워진 미국식 자유기업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상당 부분을 국유화하는 조치는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말인 셈이다. 물론 부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개입을 흔히 있는 시장 현상이라고 우기는 것이니만큼 정치적 이중화법의 극단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시의 발언으로 자유시장이라는 신화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나고 말았다. 그의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정책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불가피한 국가 개입인지 아닌지는 견해 문제인 것이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규정된 자유시장의 경계라는 것은 없다. 특정 시장을 구분하는 신성 불가침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그 경계를 지키고자 하는 시도만큼이나 정당한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도 시장의 경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다. 오늘날 시장 바깥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시장 과정 자체가 아니 정치적 결정에 의해 시장에서 제외되었다. 인간을 비롯해 공직, 판결, 투표권, 대학 입학 자격, 무허가 약품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물론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나 법조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뇌물 공여처럼 불법적이거나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고액의 변호사 선임, 혹은 정당에 대한 정치 자금 지원처럼 합법적으로 다시 시장화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처럼 특정 거래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혹은 밖으로 몰아내려는 움직임은 항상 양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후자인 탈시장화의 경향이 더 강하다.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는 상품도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몇십 년 전과 비교할 때 오늘날에는 유기농산물 증명이나 공정무역 생산자 증명 등과 같이 누가 무엇을 생산할 수 있고 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과 같이 어떻게 생산할 수 있으며 제품 표기 규정이나 환불 규정 등과 같이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를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시장의 경계를 다시 긋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뒤따르기도 하는데 이는 그 과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은 노예 매매의 자유를 둘러싸고 남북전쟁을 했다. 물론 남북전쟁의 발발에는 상품의 자유무역, 즉 관세 문제에 대한 이견도 한몫을 했다. 영국은 아편을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아편 전쟁을 벌였다. 앞에서 언급한 아동 노동의 자유로운 거래에 대한 규제 또한 사회개혁가들의 투쟁 덕에 가능했던 일이다. 공직과 투표권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행위를 불법화하려는 노력은 유권자를 매수하고 열성 당원들에게 공직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정당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런 관행이 사라진 것은 개혁적 정치운동, 선거제도 개혁, 공직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선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의 경계가 모호하며 객관적으로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시장의 올바른 경계를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연구하는 대상의 경계를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새로운 규제에 대한 반대는 일부에서 아무리 현 상태가 부당하다고 지적해도 그대로 고수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또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자는 주장은 시장 영역을 확대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시장은 1달러당 1표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만큼 돈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논리는 순전히 정치적인 반면에 자신들의 논리는 객관적인 경제학적 진실이라고 우기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만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상으로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싱 1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이었습니다.